자, 우리가 나눴던 얘기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아까 이제 동남아 나라들, 국가들은, 그래서 이제 좀 경제력이 좀 부족하고, 뭐, 동남아과 같은 게 과일 따서, 바나나 따서 무기 사야 될 형편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우리 메드 인 코리아 무기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있다. 그 길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매니지하면 되는데 아까도 이제 근데 이제 그 요즘에 보면은 인도에 무기들을 좀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동남아 국가들 중에 이제 인도는 우리가 이제 국제관계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그 과거에 소련을 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소련의 그 분화를 위해서 결국은 미국이 또 중국과 손을 잡았던 것이고 또 지금의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바로 중국 밑에 있는 소련 밑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중국 밑에 또 이제 인도라는 많은 인구와 땅이 넓은 인도하고 인도를 이제 또 미국이 끌어안고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보면은 그 뭐 인도인들이 뭐 우수하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그 12억 정도 되나요? 그 12억 중에서 뭐 상위 1%만 해도 얼마입니까? 10%면 몇이면 10%면 뭐 1억 2천이고 1% 하면 1200만 뭐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1200만 정도는 뭐 사실 우수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구가 많다는 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인도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데 요즘 뭐 이제 보면은 주로 이제 미국의 IT 업계 쪽에서 인도인들을 많이 뭐 고용하고 두각을 나타내고 뭐 그러는 것인데 또 한편은 미국인이 그만큼 잘 뒤를 좀 뭐 인도를 좀 이렇게 과거 중국을 이렇게 끌어안듯이 또 인도를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도란 나라가 참 근데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도 보면 인도가 그 과거 영국이 사실 이제 미국과 영국은 같은 나라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같은 나라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은 뭐 거의 뭐 일신동체와 같은 나라들이니까요. 그래서 원래 미국이 가면 영국 또 이제 같은 영국령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뭐 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뭐 사실은 이제 같이 다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란 나라는 영국이 과거에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이 오랫동안 식민 통제를 했던 나라고 인도가 참 재밌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포의 항쟁이라고도 하고 영국이 과거에 동인도 회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 인도를 통치를 했던 건데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그 군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의 용병들을 이제 예, 고용을 했던 것인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항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통칠 그 세포의 난을 통해서 결국은 인도가 자신들의 완전한 통치권을 그 영국한테 갖다 준 꼴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참 그래서 보면 인도인들이 참 재밌어요. 예, 여기도 지금 보면 인도인들 많은데 참 미국 사람들한테도 좀 그래서 보면 인도인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어떤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드밴티지죠, 그들한테.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영국인들과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 영국인들하고의 어떤 서구인들하고의 그들 어떻게 좀 그들하고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좀 편한 것 같고 그런 어드밴티지는 확실히 인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여러 가지 그 인도라는 또 특수한 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도는 그 미국이 그런다잖아요. 그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린치핀 두 국가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인도고 뭐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한국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도는 또 우리가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나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이 특별히 인도를 또 잘 챙겨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또 맺고 있는 것은 인도인들이 어떤 그런 특성도 있고 뭐 이거는 조금 뭐 이제 약간 이제 종교적인 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뭐 요즘 이제 한국 사회도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뭐 이제 뭐 프리메이슨 뭐 그렇잖아요. 음모론 쪽 얘기들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뭐 일루미나트니 뭐 근데 이제 좀 저도 이제 조금 그런 관심 있게 봤는데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좀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뭐 이렇게 제가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는 요 동네에도 이 작은 도시는 아닌데 저희 사는 그 시티 쪽에 들어오다 보면은 그 마을 이렇게 이제 도로 옆에 간판에 이렇게 마크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프리메이슨 마크가 찍혀 있어요. 예.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 그 마을 마을 가면은 이게 소대에 서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인가요? 뭐 그런 거 서 있는 것처럼 그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인들, 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낯설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음모론까지 막 들먹일 정도의. 어쨌든, 왜냐하면 그 프리메이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단체도 종류가 많고요. 작은 단체, 그 미국 이제 과거 유럽은 길드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드 조직에 속해 있던 그런 이제 작은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있었고 석공단체들 뭐 큰 석공단체들도 있었고 또 그것이 뭐 이제 또 그 라찌마다 영국 라찌도 있고 또 이제 프랑스 라찌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이제 여러 가지 라찌들도 있고 또 성격들도 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메이슨 탄생 배경에도 좀 다양한 배경이 있어요. 그 때문에 뭐 마치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하나의 조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프리메이슨들 그 보면 이제 그 1달러에도 보면은 전시한도 있고 그쵸? 삼각형 그 피라미드 위에 근데 이제 전시안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프리메이슨들 그 전시안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뇌 속에 사실은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제3의 눈이라는 것이 이 머릿속에 있는 그 송과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영안이 떼어진다 그러나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눈 사이에 미간에 있는 어떤 제3의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그 오묘한 우주의 신비의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보면 이런 게 이제 이집트에서도 보면 그 이집트 그림 양식 중에 보면은 그 정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정면에 딱 옆모습인데 눈은 정면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눈 이렇게 마스크 같은 안대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손가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간 그 물론 이제 그 인도의 힌두교나 이제 불교 또 이런 자연 그런 어떤 여러 사상들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 프리메이슨들이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또 이제 사실 이제 불교적인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상식적인 건데 그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를 인도 거라고 또 알고 계시고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 보는데 사실은 그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많은 포교 활동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그 출생은 사실은 인도인이 아니고 그 네팔인이죠, 네팔인. 그 네팔의 롬비니 태생입니다. 롬비니 태생. 그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그래서 네팔 사람인 것이죠, 태생은.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가 이제 그런 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도에 좀 무기를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략적이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일본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한반도 정세에서 보면 이제 여러 그 국제관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지금 이제 한국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지금 애매한 태도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일본을 데리고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미국, 일본의 그 무기 체계가 미제들이 많은데 이제 아직 이제 알맹이들은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무기들로 채워지고 있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좀 더 현명한 정권이 나오고 현명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이 이제 조만간 지금 북한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미국과 우리가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의 몫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미국이 일본과 더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현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딜레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잖아요. 왜냐면 그 일본이란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은 또 한계성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나라이고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큰 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한국이란과 일본이라는 동생 둘이 있는데 한때 이제 동생 일본이라는 동생이 지가 좀 힘이 세지니까 큰형한테 대든 거잖아요. 그러다 큰형한테 한 대 얻어맞고 찌그러져 있다가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이라는 동생은 큰형하고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뭐큰 전쟁도 같이 두 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잘 맞춰가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또 막내 그 한국이라는 그 동생이 큰형하고 이제 지금
어? 사이를 지금 좀 사이를 자꾸 벌리는 듯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 큰형이 볼 때는 막내 동생이, 아, 이놈이 좀 잘하면, 아니, 이제 한국이란 동생이 이놈하고 잘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 한국이란 동생 녀석이 자꾸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일본이라는 동생 녀석이 이제 또 미국의 비율을 살살 맞추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형국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어쨌든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걸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지도자들이, 또 정치권에서 이런 걸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도 이제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한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랬는데, 이제 가끔 그런 얘기도 했었죠. 우리 대부분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산군사관학교 중에서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육사잖아요, 육사. 최고의 사관학교주는 대부분 우리나라 뭐 참모총장이나 이런 고위직 그 보면은 육사들이 대부분 다 했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력상으로 봐도 그 한국 육군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아직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도 뭐 이 정도 전력이면 사실 미국을 빼면, 미국 깨면은 뭐 이렇게 꿀리는 나라가 없을 거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붙어도 육군은 뭐 그렇게 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육군이 굉장히 약하죠. 또 그럴 것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섬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해군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도 잘 알지만 육군도 강하지만, 이제 육군은 대부분 본토에 있고, 미국은 이제 이 항공 전단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군하고 그 위에 무수히 많은 공군 전력들을 싣고 다니니까, 그 함대 하나만 와도 웬만한 국가들은 뭐 상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겹치잖아요. 미국은 해군은 충분히 있는데, 일본도 해군이 강해. 그럼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얘기를 들자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육군이 강한 거는 결국은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뭐 한 10년이라든지 15년 뭐 어떻게 뭐 향후에 이제 만약에 우리 국경이 저쪽 만주 쪽으로 확장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 국경이 중국과 러시아하고 맞대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육군과 공군은 미국이 충분히 강하죠. 저기 해군하고 공군이, 물론 이제 육군도 세계 제일이지만 육군은 어쨌든 본토에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해군과 공군이 강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육군이 받쳐주면 되잖아요. 야구가 맞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재밌죠. 왜 한국은 특히 육군이 강할까? 물론 한국도 사실은 지금 지리상으로 보면은 삼면이 바다고, 사실은 이제 지금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섬나라와 똑같은 일본과 똑같은 그 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한국도 전세적으로 보면 해군이나 공군이 약한 전력은 아니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육군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조금. 그래서 우리가 좀 똑똑해질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초원지대에 이제 여러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저는 굉장히, 왜 우리 역사 시작은
삼국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삼국. 근데 이제 또 우리 역사서는 그래서 그런지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또 한민족하고 이 삼자 숫자 3 굉장히 연계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구려만 해도 또 삼조고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다른 데는 좀 흔하지 않은가 봐요. 이 삼박자의 개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삼박자의 개념이 그 음악에서 뚜렷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묘지 형태. 하다못해 뭐 삼신할머니도 계시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우리 역사에 이제 아까도 이제 소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거 뭐 마고 이야기도 있고 근데 뭐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다 진실이냐 이거는 좀 우리가 또 공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 해석의 문제는 뭐 그 역사학자 하신 분들은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역사라는 건 결국 승리자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역사 해석이 자기 위주로 되는 것이 이렇게 그래 부도덕한 것이냐. 물론 이제 전혀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역사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많은 그 충돌 지대가 있다 그럴까요? 그거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완충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역사 해석도. 그러면 굳이 그 완충지대에 있는 역사 해석을 우리가 우리 그 나라와 우리 민족의 이로운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혹시 왜 나쁜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중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한족 지금 이제 대부분 중국이 한족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기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그 중국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국 본토에서 오는데 뭐 엄마 아빠가 다 대학교 교수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뭐 공산당원이겠죠 뭐. 이제 뭐 걔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한국의 기아차 지금 정확히 모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기아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기아차를 이제 자기네들은 기아라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도 우리나라 한국 모델명이 아니라 자기네들 발음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버리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은 역시 중국 애들은 역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족성 자체가 얘네들은 결국 다른 나라의 어떤 지금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직접 재산권. 지금도 보면 이제 중국 애들이 지금도 이제 자유경제 시스템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많은 기밀들을 스파이를 통해서 빼내잖아요. 기밀들을. 그래서 이제 직접 재산권을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쉽게. 그러면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일종의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사기인데 도덕질이고 걔네가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그런 습성을 보니까 뭐 그런 걸 충분히 하고도 남을 애들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태생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완충 지역에 있는 그 역사들을 우리의 역사로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책도 읽어보고 정보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흠정 만주 원류고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나라였던 청나라하고 또 과거 이제 그 같은 여진족에 의해서 세워졌던 금나라가 결국은 그들의 금이라는 게 이제 한문으로 금자가 이제 그 또 우리로 보면 김이잖아요. 김씨 할 때 김. 그게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이제 또 진이라고도 이제 불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진족에 의해 세워진 그 금나라가 사실은 그 신라의 김한보라는 사람이 그 만주 지역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여진족을 귀합해서 그 세운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처음에 초창기 이제 금이 세워졌다가 그 금이 그 요나라를 밀어내면서 위쪽으로 북방으로 밀어내면서 같이 송나라와 같이 밀어내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송나라를 쭉 저 이제 중국의 대륙에서 남쪽으로 몰아내면서 그 소위 이제 그 남성을 만들고 금나라가 이 베이징까지 해가지고 그쪽 중국 대륙의 북쪽을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데 이제 금나라가 망한 후에 나중에 결국은 또 이제 명나라 후에 청나라가 이 금나라에 의해서 여진족에 의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초기 이름이 그 또 진이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이 중국 발음으로는 또 진으로 발음되고, 그래서 중국도 보면 결국은 요 그 양쯔강, 지금이 그 양쯔강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퍼진 민족이 지금의 이제 한족이 시조가 되는 것 같고 그쪽으로 돼 있었고, 근데 확실히 그 또 양쯔강 이쪽에 보면은 황허강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이제 베이징이 있고, 확실히 이 두 남북 세력 간의 어떤 역사적인 끊임없는 그 대결이 있어 왔던 것 같고, 그 기저에는 한족과 그 구별되는 동이족들, 그 위쪽에 그 동이족들이 상당히 또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나라만 해도 그렇고 청나라가 결국은 우리 그 여진족,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금나라가 보면 우리가 이제 한반도 지도를 보면 이쪽 그 함경도 쪽 그쪽 위쪽에 이렇게 과거에 그쪽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였다가,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금나라 세울 때는 쭉 만주를 지나서 이쪽 중국 대륙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금나라 여진족과 그 한반도에 있던 그 조선도 이제 이성계가 세울 때 이성계가 그 함경도 그쪽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바로 그 위쪽이 바로 여진족 쪽이었고, 조선이 조선 8도인데 또 이제 금나라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그 팔기군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팔기군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이렇게 했던 거고 금이란 나라를 세운 건데, 그래서 이제 팔자 이게 결국은 이제 아까 삼자도 말씀드렸지만 또 팔자도 굉장히 그 중요한 숫자예요. 근데 이제 팔자가 또 보면은 그 성경에서의 팔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자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때 그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가 쓰여지는 의미는 그 이제 새로움의 시작, 이런 의미를 할 때 성경에서는 주로 팔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나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한반도 쪽에는 과거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으로 들어가는 나라들이 쭉 그 한반도에서 계속 이렇게 세워지고 또 망했지만 다시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반복이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과거에 뭐 위만조선 때도 보면은 한반도에 그 남부에 있었던 이 진, 그리고 이제 신라 육부에 있던 이제 진한, 그리고 이제 과거 발해의 별칭도 뭐 대진국이었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나라의 초기 그 국호가 진나라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나라들은 만주족, 그 여친족은 만주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반도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제야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뭐 나름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국경이 저쪽 만주 위쪽으로 옮겨진다면 그 중국인들은 모든 거를 저기 자신의 중국화를 시켜버리잖아요. 지금도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한족이 대량으로 그쪽으로 유입되면서 중국화가 돼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은 그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반도에도 지금 그 과거 이제 차이나타운들 뭐 평택이란다 이런 데 거대한 데 중국인들 들어오면 결국은 거기가 다 중국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책적으로 저 중국 공산당이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국에는 뭐 이름 없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근데 이제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고 그 세계 각지에서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제 한국화, 우리나라 민족화 시키는 그런 좋은 작업들이 이